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국민 주거 안정 지원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GTX 등 교통망 확충과 택시난 해소와 같이 민생과 연결된 문제가 많다 보니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해드린 대로 국토부가 신도시 교통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GTA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업무 보고했을 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뭐 시중에 있는 드라마 하나를 얘기하면서 경기도민에 대한 출퇴근의 그 애안을 또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GTA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특히 GTA 같은 경우가 이제 파주에서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 이게 2024년 6월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이게 조기에 좀 개통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그때 이제 나왔었고요. 또한 이제 GTA B도 있습니다. 이제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구간, 그다음에 C도 있죠. 덕정과 수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인데 이 B와 C 같은 경우에는 조기 착공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D, E,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 부분인데 사실 현 정부 내에서 착공은 힘듭니다. 이거는 뭐 공약 때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럼 최대한 이런 예타까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속히 서둘러 달라 이러면서 이제는 수도권 광역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그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교통편이 좀 편리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보관이다라고 볼 수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좀 특징이 뭐냐면 2기와 3기 신도시 교통 실태를 사실 첫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좀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좀 반영됐던 업무 보고였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왔던 내용이 뭐 GTA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통합 정기권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버스와 지하철이 이게 안 되거든요, 연계가. 그래서 이런 것도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 연계권 다 같이 나와서 정기권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사실 나주다 보니까 제가 평가했을 때 좀 현실성 있는 국토부의 업무 보고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한때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해봤는데 네.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막힙니다. 네. 이렇게 좀 노선이 확대되고 좀 착공이 앞당겨진다면 네. 좀 효과가 그래도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확실히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GTA A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동탄까지 가는데 두 지역을 공통점을 뽑자 그러면 교통편이 정말 안 좋습니다.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 그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요. 교통편이 안 좋기를. 그러다 보니까 GTA가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런 GTA A가 조기 개설이 된다면은 확실히 수도권의 이동 편리 측면에서 보면은 후생이 좀 높아지겠죠.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GTA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기 착공. BC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기로 GTA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경기도의 교통 편리망 쪽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어제 업무 보고 때 지방 얘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내용이 좀 더 많았었고요. 사실 지방에 대한 교통 편리망이라든지 물론 뭐 항만이라든지 공항 얘기도 나왔었겠지만은 지방에 대한 어떤 개발 도심 교통 개발 내용은 좀 덜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업무 보고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택시난 해소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서울 도심에서 심야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입니다.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택시를 못 잡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뭐 택시 대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탄력 요금제 등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실효성만 따지자 그러면 사실 조금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왜 심야 시간대 택시가 없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그 택시 기사님들이 약간 고령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힘들어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령 운전자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사실 그리고 심야에는 좀 어둡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네. 그래서 사실 심야 택시가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또 나와줬었죠. 어제 그래서 탄력 요금제가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해안이 되겠느냐고 봤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뭐 탄력 요금제가 나와도 사실 풀어내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탄력 요금제 뭐 시청자들 봤을 때 그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일단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굉장히 택시 이용량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심야다 보니까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금을 더 높여주겠다. 그 시간대는 뭐 택시 요금을 더 높여서 기사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이게 수요층 문제는 아니다. 공급층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제를 운용해서 공급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나왔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그 택시 요금제, 탄력 요금제가 일반 택시가 아니라 또 플랫폼 택시에 대한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또 같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업무 보고 때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개인 택시의 후생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그분들의 어떤 복지를 어떻게 높여주냐에 따라서 택시의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물론 뭐 탄력 요금제를 통해서 공급을 조금 늘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셔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카쉐어링이라든지 라이드 쉐어링에 대한 얘기가 또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 업무 보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심야 택시 운행을 안 하면 보조금에 연동을 하겠다.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압박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심야 택시가 공급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야 택시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연동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적 측면에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에 주거 안정 이 부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8월 둘째 주에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는데 네.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됐습니까? 지금 뭐 공약이죠.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내용.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지가 지금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주택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제 주체, 과연 주체가 누구겠느냐? 과거에는 공공주도라 그러면 이제 민간 주도로 해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이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기본적인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입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서울과 근접해 있는 우리가 그랬던 직주 근접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죠. 사는 곳과 직장이 이제 가까워서 복지가 높아지는 거겠죠. 후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주 근접에 대한 얘기도 어제 나오면서 입지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 직주 근접한 곳, 그다음에 GTX 역세권,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업무 용지 등 이런 쪽에서 이제는 공급을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뭐 속도 부분에서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평가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통합 심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얘기 나왔었고 품질도 또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차가 불편했던 문제들 이런 품질도 높이면서 이번에 8월 두 번째 주에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과연 업무 보고 때 나왔던 내용처럼 이대로 과연 그 내용이 그대로 발표할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를 많이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국토부에 주거 안정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대책 마련한 부분들을 들어봤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5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공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줄지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런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교통 편리망에 대한 부분 얘기도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을 둘러싼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의 광역망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와줄지 그다음에 교통망을 이번 특징이 뭐냐면 교통망을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보통 통합심의 부분인데 보통 서울시에서 먼저 좀 진행했던 부분이 신통기획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많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의 평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통합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심의도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영향평가에서 5년 걸릴 거 2년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서울 강동 둔촌주공 아파트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된 지 3개월 넘게 있다가 네. 지금 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재개 청신호라고 해석을 좀 해도 될까요? 일단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러니까 전 조합장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이제 사퇴를 했고. 네. 근데 이거의 히스토리를 좀 본다 그러면 뭐 둔촌 주공 재건축 아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부를 정도로 원래가 5,900가구를요 10,000가구 이상으로 늘려주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사업인데 역시나 그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뭐 불협화음 같은 나온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원래 본다 그러면 둔촌 주공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좀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조합과 건설 간의 이제는 힘싸움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값 상승이었습니다. 사실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불거졌던 일이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과거 정부의 과도한 이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맞물려서 현재 그 둔촌주공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일단은 뭐 시공사와 뭐 조합 간의 싸움이 아니라 현재 대주단의 이제는 대주단의 이제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 지금 조합과 시공사가 싸우다 보니까 대주단이 더 이상 대출 연장 불가 보증을 불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요. 무려 한 7천억 규모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단에서 더 이상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걸 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원당 거의 한 1억 원에서 1억 5천, 심하면 2억 원까지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이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이게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상환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조합이 해산될 수밖에 없어요. 조합이 해산된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현금 청산 당하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아마 부동산에 관심인들은 아시겠지만 트리마지 아파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뭐 연예인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된, 네 맞습니다. 네. 성수동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리마지 아파트가 사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트리마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는 조합과 이제 시공단의 합의점이 도달을 해야지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뭐 대주단이 대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인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좀 가장 큰 변수 혹은 쟁점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입주권 매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요. 현재 한 127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올해 초 신축 전용 면적으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시세가 올해 초가 25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이게 19억 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뭐 6억 원 정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물론 뭐 금리 인상기에 맞물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부동산 하향 안정화 추세다 보니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뭐 조합과의 시공사의 다툼을 인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 매수 유인이 좀 하락했던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사실 지금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집행부에 반대되는 정상화위원회라고 새로 생겼어요. 최근에. 네. 여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시공단과의 합의가 될 것이고 그럼 시공단과의 합의가 되면 이제 대주단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빨리 풀려서 뭐 사실 이 둔촌주공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물량이 안 나옵니다. 지금 10,000가구 이상이거든요. 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 이 스케줄에 맞춰서 전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스케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기된다 그러면 전세 시장도 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뭐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 뭐 서울이나 경기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아젠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로운 국면이긴 하지만 확실히 상황이 녹록치 않은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금융 쥐주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폭이 워낙 크게 오른 데다가 여기에 따른 대출 금리도 올라서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좀 챙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의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역대 최고의 2분기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조, 그러니까 4대 은행들이죠. 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런 4대 금융 지주사의 이제는 2분기의 실적을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합쳐서 한 4조 3천억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와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를 합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차트에 보듯이 한 8조 9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가 한 9조 한 9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사실 그때가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넘어선 수치죠. 만약에 2분기 컨센서스가 그대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래서 상반기만 해도 역대 최고치 이제 순이익을 얻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은 역시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대 금리 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 예대 차가 좀 줄어지고는 있지만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하지만 아직도 예대 금리 차는 크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순이자 마진 한마디로 금융회사의 어떤 순익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가 예대 마진 플러스해서 채권 금리까지 다 순이까지 합쳐진 마진이거든요. 이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특히 금융지주사 입장에서 최대 수익을 얻어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아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가계대출 때문에 억눌린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는 예대 금리차가 좀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은행권의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심정이 곱지만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는 은행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관치금융의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런 뉘앙스는 났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 금융 지원 대책, 한마디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은 금융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서 금융권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 회계사 출신이고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장 중에서 첫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가뜩이나 금융감독원을 껄끄러 하는데 네. 거기에 검찰 출신의 원장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세라든지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해맑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명이 그래요.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이 갑자기 은행권에 대해서 금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정금리 대출금리에서 고정금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단이. 그런 이유가 실제 이제는 금융감독원의 목소리가 나온 다음부터 사실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이제는 이런 정부의 이제는 입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은행권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은행 관계자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납니다. 관치금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은행주나 금융주의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네.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 이런 관치금융이라든지 정부의 리스크, 정치의 리스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왔던 이런 최대 수익이 은행권에 나와줬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아니면 취약차주에 대한 고통 분담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와 또는 서민들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